안녕하세요, 미스트릭입니다. 오늘 타볼 차량은 얼마 전부터 이제 출고를 시작한 캐스퍼의 전기차 버전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이번 차도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번호판 노출이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서 번호판은 조금 가려놨어요. 이거는 이따가 주행할 때 다시 제거하도록 할 거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고요. 사실 뭐 대충 가려놓은 거랑 어떻게 보려고 억지로 하시면은 뭐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그 정도로 가리려고 한 거는 아니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스퍼에서 파생된 모델인 만큼 캐스퍼랑 외관은 비슷비슷한데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좀 디테일한 면에서는 바뀐 게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캐스퍼보다 휠베이스 자체도 길어요. 기본적으로 캐스퍼가 경차 규격에 갇혀 있기 때문에 4m를 못 넘어요. 그래서 3595mm, 이게 3600mm가 넘어가면 소형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3595mm가 되어 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넘어오면서 길이가 꽤 길어졌습니다. 230mm 늘어서 3825mm로 올라가게 됐고요. 전폭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늘긴 했어요. 1595mm에서 1610mm. 이왕 크게 할 거 더 크게 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게 한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폭도 1.6m가 아주 미세하게 넘는 1610mm가 전폭이고요. 전구는 똑같습니다. 1575, 1575 똑같고요. 이제 휠베이스가 좀 늘어났죠. 전장이 230mm 늘어났는데 휠베이스는 18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캐스퍼의 휠베이스는 2400mm,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의 휠베이스는 2580mm가 되죠. 전장이 길어진 거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좀 적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조금 많이 늘어난 거를 문을 열어보면 확실히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요즘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아예 이 GMP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면서 EV3, EV6, 그리고 이제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조만간 아이오닉 7도 나온다고 하죠. 7이었나 9이었나도. 이런 식으로 현대차가 전기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실제로 평가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기본 모델을 파생형으로 만들어낸 캐스퍼 일렉트릭, 뭐 캐스퍼 EV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경차로서는 전기차가 이제 최초는 아닙니다. 초소형 전기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못 올라가는 그런 전기차들, 뭐 트위지를 위시로 해서 약간 좀 메이저 제조사들 말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캠시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초소형 전기차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경차 버전에서의 전기차가 나온 거는 캐스퍼가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 EV가 있죠. 다만 이제 레이 EV 같은 경우는 전천후 폐왕이기는 하거든요. 정말.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 모터가 들어갔음에도 출력이 약간 좀 아쉽다는 거랑 가격, 그리고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레이 EV 같은 경우는 200km 초중반대 그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경차 규격을 포기하면서 올라가면서 배터리를 조금 큰 걸 넣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49kW짜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행거리는 31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온 주행거리가 같이 들어간 걸 거예요. 복합으로 313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시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편도가 223km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왕복하면서 이래저래 굴려본 게 있으니까 실제 주행거리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현행 캐스퍼가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모로 디테일한 면에서 다른 점이 좀 있는데 지금 요 방향지시 등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네모네모하게 픽셀 라이트라고 하면서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 자체를 이런 픽셀 디자인을 좀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이런 부분 좀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고 있고요. 전면 그릴이 없어졌죠. 그릴이 없어지고 이제 하단부에 에어 인테이크 홀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열 받았을 때만 열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닫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닫혀 있고 열 받았을 때만 열리는 오토 플랩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충전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전면 충전구가 상당히 안 좋은데 하필이면 전면 충전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마개도 이제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위에 거를 먼저 빼고 아래 거를 빼는 식입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반대로 아래 거를 먼저 끼우고 위에 거를 껴야 닫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뭐 나름 그래도 플래시 하나는 들어있죠. 이거 불 나는 거예요. 불빛.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제일 싼 전기차라고 봐도 될 그런 차니까요. 아래쪽까지 여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급속 충전 할 때만 여는 거고 일반적으로 완속 출전을 할 때는 위에만 열어도 됩니다.
본네트는 그냥 본네트예요. 엔진룸입니다. 프렁크가 없어요. 보통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가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캐스퍼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일반적인 엔진룸처럼 모터라든가 냉각수라든가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프렁크 공간이 아예 없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그냥? 열어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뭐 엔진룸 내부에 따로 뭐 수납 공간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아예 그냥 전기 모터가 들어있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의 엔진룸처럼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터도 뭐 현대차가 만들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약간 좀 보그워너 거를 많이 좀 썼어요. 그래서 많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보그워너 제품이 들어갔고 그런 모듈이 사용이 많이 좀 돼 있다는 거를 좀 보실 수도 있고요. 뭔가 좀 생각보다 빽빽해요. 전기차 보통 뭐 되게 휑한 게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빽빽하네요. 뭔가 생각보다 엔진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참고로 이제 이 차도 요즘 말 많잖아요. ICCU 결함 터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든지 터질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출고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동호회 같은 데 보면은 벌써부터 그 배터리 경고 같은 게 들어온 분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뭐 이게 이런 것도 이제 픽셀아트의 일환이죠.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이거 뭐 떼가지고 다른 걸로 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딱히 그닥 의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옆면을 보면은 캐스퍼보다 약간 좀 길어요. 허리가 조금 더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여기에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일반 캐스터를 보다 보면 오히려 노멀 캐스퍼가 되게 짝달만해 보인달까요? 일렉트릭을 보다가 캐스퍼를 보면은 되게 짝달만해 보이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짝달만한 캐스퍼가 오리지널인 거죠. 실질적으로 옆에 두면은 진짜로 좀 체감상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230mm가 커졌으니까요. 23cm가 커진 거니까 뭐 30cm 자가 막 그만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꽤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 디자인도 이제 요 부분, 위에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픽셀 라이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고요. 위에 브레이크 밟았을 때 보조 제동등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픽셀 라이트 디자인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별다른 건 없고요. 아래쪽에 이제 후진등도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따로 나와 있고 휠 타이어는 이게 17인치 휠 타이어인데 별로 이제 17인치가 아무래도 연비 효율에 유리한 휠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15인치로 내리고 싶기는 했는데 이게 스타일 옵션이랑 묶여 있어요. 스타일 옵션을 근데 또 뺄 수가 없는 게 LED 헤드램프가 스타일 옵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스타일을 안 집어넣으면은 일반적인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을 사실 강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휠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강매예요. 마이너 옵셔널을 뺄 수 있으면은 뭐 빼는 사람도 많았지 싶은데 어쨌거나 이건 뺄 수 없는 그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출고 타이어는 이제 한국 타이어랑 넥센이랑 두 종류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저는 사실 한국 타이어가 꽂혀 있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넥센 꽂혀 있는 것만 봤고 지금 꽂혀 있는 거는 엠프리츠거든요. 넥센 이제 엠프리츠가 꽂혀 있는데 엠프리츠 S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뭐 AH5, AH8 이런 타이어가 아니라 엠프리츠 S라고 해가지고 또 무슨 OE 타이어 같은 거 따로 개발해서 주는 모양인데 이건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이어인지는. 개인적으로 사실 17인치면은 AH5 아니면 A 둘 중 하나랑 거의 비슷한 게 이름만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높은 급이면 AH8일 거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경차 출고 타이어를 생각하면 AH5급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닥 좋은 걸 껴주지는 않았을 것 같죠, 사실 이런 차에. 어쨌거나 17인치 나중에 15인치로 교환을 하고 싶은 그런 타이어고요. 이게 이쪽을 보시면은 뭔가 좀 틈이 많이 나 있죠. 약간 좀 벌어져 있어요. 안쪽이 이제 뭐랄까 고무 같은 걸로 이제 마감된 것도 없고 그대로 좀 소관이 보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기차를 이 가격에 뽑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지 싶기는 한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트렁크도 일단 한번 볼까요? 트렁크 연원 버튼은 일단은 이쪽에 있고요. 이게 전동 트렁크는 아니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거지 보드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불편해서 안 끼고 다닐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에 고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끼고 자 이렇게 껴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트가 좀 더 앞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가려지겠죠. 다만 이제 지금은 시트를 좀 뒤로 밀어놓고 각도조차도 뒤로 좀 밀어놨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러기지 보드에서 앞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앞치랑 연결해서 딱 이렇게 가리게 해주는 거 이런 건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여기 판때기 이것도
이제 뭐 의자를 앞으로 폴딩 했을 때 이게 뭐 평평하게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준 거고요. 보통 이제 의자를 접으면은 요 사이에 홈이 좀 생기거든요. 요 접히는 부분에 이쪽이 이렇게 지금도 들어가지만은 저런 식으로 공간이 구멍이 좀 생기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막아주게끔 지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면 지난번에 레이에도 이런 건 달려 있었어요. 모닝에만 안 달려 있었지. 레이에도 이런 건 있었는데 여튼 이런 것도 되게 좀 배려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렁크 안쪽도 뭐 별 볼 일은 없고요. 이게 철판이 이렇게 그냥 쌍철판이 드러나 있는 게 안에서도 보여요, 사실. 그래가지고 뭔가 마감은 좀 아쉽다는 느낌이 있는데 뭐 경차니까 어쩔 수 없죠. 계속 경차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형차긴 합니다. 다만 이제 캐스퍼 자체가 경차니까 자꾸 경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 와이퍼는 여기 있고 후방 카메라도 지금 여기 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에다가 워셔액은 이쪽에서 분사됩니다. 그렇게 뭐 특별할 거는 없어요. 일반적인 캐스퍼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이제 저기를 안 봤는데 요 하단부에도 공간이 있긴 있거든요. 요것도 들면은 요 밑에 이 공간이 은근히 넓어요.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노멀 캐스퍼보다 좀 더 깊지 않나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 판때기 뗄 수도 있거든요. 저기 보면 지금 떼지는 게 보이죠? 여기 요 연결 부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잡아 당기면 그냥 빠지거든요. 그냥 이거 없이 깊게만 쓰려면은 빼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도 뭐가 또 있어요. 이 밑에도 보면 지금 요거 타이어 수리킷이랑 그런 거 있죠. 그 견인고리 이런 게 지금 들어있죠. 공간 활용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요 충전 케이블은 완전 케이블, 가정용 완전 케이블은 개인이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몰아보니까 어디 진짜 뭐 시골 산간 벽지를 가도 요즘 충전기가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필수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비상용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다 정도지 무조건 이게 있어야만 된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전기차 타기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게 움직이긴 하는데 뭐 그닥 의미는 없어요. 운전석 먼저 보시면요, 이쪽도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는데 캐스퍼 특유의 요거 있거든요. 요거 이게 지금 십자 드라이버 큰 거 뭐 그런 거 돌려가지고 뭐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뭔가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액세서리물인가? 뭐 거기에 뭘 팔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고, 여기 무슨 뭐 줄 달려 있는 거라든가 카드 꽂이가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따로 팔아가지고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대체 뭘로 돌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뭐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수납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다른 거를 쓸 수 있게끔 애프터로 뭔가를 팔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것도 그냥 출고할 때 뭐 고를 수 있게 해줬으면 했는데 그러지는 않네요. 그냥 뭐 나중에 사서 바꾸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도어 포켓은 뭐 크지는 않아요. 그냥 뭐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있고 안쪽에도 뭐 딱히 마감 같은 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생 플라스틱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저가형 현대차 레이아웃 그대로고요. 그리고 하단부도 수납 공간이 되게 작아요. 이게 뭐 엄청 얇습니다. 엄청 얇고 그렇게 뭐 깊지도 않고 딱 요거거든요. 요만큼 들어가는데 그런데다가 막 공간도 뭐 지금 손가락 2개 조금 넘게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좀 좁습니다. 그냥 진짜 뭐 설명서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뭐 등록증 뭐 이런 거나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아 보여요. 페달은 둘 다 일반적으로 그냥 서스펜디드 페달이고요. 뭐 오르간 페달일 줄 알았는데 그냥 서스펜드 페달이더라고요. 뭐 딱히 뭐 별건 아니고요. 시트는 수동 시트. 사실 전기차인데 수동 시트인 거 조금 그렇긴 해요. 텔레스코픽도 되기는 합니다. 되긴 하는데 역시나 수동이고요. 뭐 앞으로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다 됩니다. 위아래 조절이랑 뭐 앞뒤 조절 다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2개가 달려있죠. 둘 다 LCD 디스플레이인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것도 뭐 사실 원가 절감의 일환이죠. 지금 요 디스플레이를 다 공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모듈화를 하는 것도 일단 원가 절감의 일환이라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운전석 레이아웃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들도 그냥 비슷해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차 레이아웃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조수석도 뭐 딱히 별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요 공간이랑 아래 공간이랑 운전석이랑 완전 똑같고, 대신 이제 앞유리까지는 풀옵 업다운이에요. 앞유리까지는 프로토로 업다운 다 되어 있는데 뒷유리는 그냥 일반적인 파워 윈도우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있죠. 요거 뭐 걸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고리예요, 고리.
고리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게 차가 너무 좁습니다, 좌우가.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도 있고 요 안쪽에도 보면 이쪽에도 지금 뭐 걸으라고 고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 있으니까 뭐 쓰면 되기는 하는데 효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차를 타보고 이런 거를 집어넣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일단 뭐 조석을 한번 앉아볼까요? 아이고. 뒤로 쭉 밀면은 뭐 요즘 차가 다 그렇듯이 이게 의자가 뒤로 끝까지 가면 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조석은 다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 지금 여기에 이런 공간이 좀 있고 지금 무드등이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색을 몇 가지로 바꿀 수는 있어요. 색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재밌는 게 그 과속 카메라 같은 거 근처에 있을 때 속도가 조금 초과됐다 하면 이게 저절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경고를 이 무드등으로도 같이 해요. 물론 끌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있고요. 이 왼쪽에는 요거는 이제 디지털 USB 포트죠. 저기 약간 고속 충전 같은 거 안 되는 그런 포트고 가운데는 시거잭이에요. 여기도 뭐 고속 충전기 같은 거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이 여기가 이제 고속 충전 포트입니다. C타입으로 되어 있고 초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15W짜리 초고속 충전까지도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갤럭시 폴드 4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초고속 충전 잘 되더라고요. 플립이랑 폴드 4랑 둘 다 지원됩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도 달려는 있는데 이게 20만원짜리 옵션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걸 달아주면서 ECM이 수동이에요? 아니 하이패스 룸미러 하면 요즘 보통 다 오토 ECM 룸미러를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를 수동 ECM을 달아줬어요. 와, 이거 저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아, 이런 걸 달아준다. 네, 솔직히 좀 솔찬히 당황했어요. 깹니다, 좀. 블랙박스 같은 거는 뭐 나중에 추가로 장착한 거니까 특별한 거는 없고요. 수납 공간이 지금 요 밑에 여기 하나가 있고 요 밑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저기 뭐 비닐봉지 하는 게 있는데 그 밑에도 하나 있고 그 아래 여기에 지금 V12이죠? 실내 V12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옆으로 열고 닫는 거거든요. 옆으로. 여기 지금 소켓 보이죠? 이렇게 닫고 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16A까지 된다고는 하네요. 250V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필름을 아직 안 띈 거예요. 아직 안 띈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옆에 빨간 게 뭐냐고 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필름 띄라고 있는 건데 그냥 아직 안 띈 겁니다. 아직 안 띈 거예요. 양옆에 둘 다 필름 띄는 그런 스티커예요. 가운데 레이아웃 같은 거는 뭐 그냥 요즘 흔한 그런 레이아웃이고요. 일단은 지금 실내 레이아웃 자체는 캐스퍼랑 다르거든요. 이게 캐스퍼가 조만간 페이스리프트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는 게 이런 실내처럼 구성이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안 바뀌네요. 캐스퍼 일렉트릭이랑 일반적인 내연기 가면 캐스퍼 실내 레이아웃을 조금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뭐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 텐데 굳이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게 좀 작아요. 여기도 그냥 딱 경차 사이즈입니다. 뭐 딱히 뭐 등 같은 게 달려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경차 사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석에서 보면 좀 이렇습니다. 뒷좌석을 좀 볼 건데요. 이게 뒷좌석이 기본 캐스퍼랑 좀 다릅니다. 여기는 뭐 디자인 같은 거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여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커스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뒷좌석은 여기가 조금 넓어요. 도어 포켓이 그나마 약간 좀 넓게 되어 있고 아래쪽은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는 뭐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작고 별로 안 깊고 얇고. 그리고 이 뒷좌석 넓이 지금 이거 보이실까요? 체감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지금 저거 조석은 뒤로 끝까지 밀려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도 지금 공간이 이만큼 남아요. 경차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이거 G70보다 훨씬 큰 겁니다. 아반떼 끝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G70 같은 것보다 진짜 훨씬 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2열 시트도 지금 슬라이딩도 되고 리클라이닝도 돼요. 슬라이딩이랑 사실 리클라이닝 되는 거는 옵션이기는 하거든요. 옵션 사양이라서 이게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기는 한데 어쨌거나 일단은 슬라이딩은 되고요. 이거 지금 뒤로 끝까지 밀려 있는 겁니다. 뒷좌석도 꽤 넓어요.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꽤 큰 각도로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만큼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저기 달려있는 목베개는 뭐 나중에 당건이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운전석을 제 기준으로 맞춰놓고 뒷좌석에 타면은 이렇게 공간이 진짜 많이 남습니다. 하나, 둘, 2개 반? 셋? 주먹 2개에서 3개 정도가 남아요. 진짜 좁지 않고요. 뭐 슬라이딩이 되니까 앞으로 좀 당기면은 또 이만큼 와요. 이만큼 오고 요만큼 보이시죠? 요만큼 차이. 반뼘 정도? 반뼘 조금 안 되는 그런 차이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의자를 앞으로 당기면 이제 뒤에 트렁크가 좀 좁아진다는 얘기겠죠. 뒤로 끝까지 밀면 요 정도입니다. 지금 요만큼이죠. 아까 그게 뒤로 끝까지 밀린 게 아니었구나. 뒤로 끝까지 밀면 지금 요만큼 또 뒤로 오게 되고요. 넓죠? 진짜 넓어요. 좁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보면은 하나, 둘, 셋, 3개 하고도 조금 더 남아요. 와, 경차에서 이게 말이 되나? 물론 이제 레이가 레쿠스라 그래가지고 엄청 레이도 뒷좌석이
넓은 차기는 한데 캐스퍼에서도 지금 뒷좌석의 길이가 굉장히 좀 많이 길어졌어요. 기존 캐스퍼도 사실 뭐 리클라이닝이랑 슬라이딩은 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그 폭이 좀 작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이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끝까지 밀면 트렁크에 약간 손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사실 뭐 실어봐야 뭐 얼마나 신는다고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대신에 의자 좌판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좌판은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키 좀 큰 분들이 앉으면은 이게 다리가 좀 뜰 거예요, 이렇게. 저는 키가 작아서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키가 큰 분들은 진짜 여기가 좀 많이 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리를 좀 피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안에 뭐 밑에 집어넣거나 하면은 또 어떻게 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차가 막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앉아보면은 오히려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더 편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앞좌석 같은 경우가 이제 운전할 때 이게 가운데 저게 있잖아요. 가운데 그 센터 페시아 밑으로 내려오는 저것 때문에 다리가 막 걸려가지고 이게 공간이 되게 좁은데, 체감상 이거는 뒷좌석은 이게 가운데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센터 터널도 없어요. 보시면은 완전 평평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편합니다. 오히려 이쪽에 앉아 있는 게 상당히 편해요. 오히려 공간도 넓고, 그 뭐 시트 앞쪽에도 이게 제가 조금 올려놓긴 했는데 어쨌거나 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뒤가 실질적으로 좀 꽤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클라이닝 각도도 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쾌적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암레스트 같은 게 없잖아요. 암레스트의 부재 같은 건 좀 많이 아쉽죠. 컵홀더도 없어요. 심지어 뒤에 타려면은 여기에 무슨 뭘 붙이는 게 있어요. 트레이 같은 게.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파는데 비쌉니다. 한 5만원인가 6만원인가 막 그렇게 팔던데, 그걸 붙여가지고 그 테이블에 있는 컵홀더를 쓰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그런 거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팔잖아요. 뭐 쿠팡 같은 데서도 팔고, 그 외 시트 뒤에 이렇게 뭐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거기 컵홀더 있고 뭐 수납 공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팔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아무래도 써야 됩니다. 안 쓰면은 굉장히 수납 공간 면에서 좀 손해가 많이 나요. 이게 뒷좌석이 진짜 뭘 수납 공간을 쓸 만한 게 아예 없습니다. 지금 요거랑 밑에 요거 이 작은 거 이 두 개 빼면은 수납 공간이 아예 없어요. 컵홀더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아쉽네요. 아무래도 뭐 경차다 보니까 뒷자리에 그렇게 막 뒷자리가 메인이 아니어서 그냥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는 하는데, 뒷좌석의 편의장치의 부재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은 고속 충전 포트가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 지금 꽂혀 있는 거, 이거 고속 충전 포트예요. 초고속 충전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옵션이 들어가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컴포트 옵션에 같이 딸려오는 거고, 옵션 안 내면 이것도 없습니다. 아마 옵션 안 내면 이것도 없지 싶어요. 이것도 빠지지 싶은데, 어쨌거나 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꽤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의 착각 감안하면은 그냥 뭐 감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바랄 거는 바랄 수 있으니까요. 컵홀더 같은 거랑 뭐 그런 거 없는 건 진짜 아쉽죠. 이게 기본적으로 차가 4인승이라서 뭐 암레스트 없는 것도 사실 이해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등 그래도 뭐 뒤쪽에도 하나 있고, 뭐 있을 거는 그래도 나름 많이 있어요. 뒤쪽 실내등 따로 있고, 앞쪽에도 뭐 저쪽으로 넘어오는 거 있고, 트렁크 쪽은 특별하게 뭐 실내등이 따로 있지, 위쪽에 있지는 않아요. 요 왼쪽인가? 운전석 쪽에 아마 하나 달려 있는데 그렇게 뭐 밝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 2열을 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뒤에 리클라인도 되지만은 당연히 앞쪽 폴딩도 되고요. 폴딩을 하면 일단 이거는 빼야겠죠. 이거 빼고, 자, 그리고 뒤쪽으로 다 밀었더니만은 이렇게 뭐 많이 달라붙네요. 지금 폴딩을 하면은 저게 다 된 게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됩니다. 완전 일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거 얘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빼고 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평평하게, 지금 요거 때문에 이 밑에 판 있잖아요. 이 판때기 때문에 좀 평평하게, 나름 가운데 뭐 뜨는 것도 없고 평평하게 됩니다. 지금 슬라이딩이 앞뒤를 이 왼쪽 오른쪽 시트가 슬라이딩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데, 그거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폴딩 해가지고 뭘 하려면 앞으로 쭉
당긴 다음에 폴딩을 하면 아무래도 공간적인 여유가 좀 더 남겠죠. 앞에 요 공간만큼 더 슬라이딩 하는 만큼 더 앞으로 갈 테니까. 차박 같은 거를 하기엔 애매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짧아요. 절대로 성인 남성은 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에어매트 같은 거를 팔기는 하거든요. 1열도 저게 조수석이 아예 앞으로 90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옵션이긴 할 거예요. 그것도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들어갔다고 치면은 뭐 에어매트 1인용 에어매트를 또 여기에 맞춤으로 된 거를 팔더라고요. 그것도 뭐 꽤 비싸던데, 아무튼 그거를 놓으면은 한 명 정도는 어떻게 차에서 누워서 쉬거나 뭐 자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박할 거면 이거 사면 안 되죠. 좀 더 큰 거 사셔야지. 말 그대로 그냥 할 수만 있다는 거지 그걸로 이제 차박을 즐겨라,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엔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딱 봐도 못 누울 거기 때문에. 저처럼 키 작은 사람도 절대 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도 2명 타고 짐 실을 일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꽤 큰 짐 같은 것도 실을 공간은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부터 좀 보면요, 뭐 어차피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은 핸들, 일반적인 요즘 많이 쓰는 현대차 그런 핸들 쓰고 있고요. 근데 뭐 너무 다 하이그로시여가지고 지문이 무지하게 많이 묻어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지문이 좀 잘 묻는 재질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뭐 N모드 같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뭐 특별하게 뭐 있지는 않아요. 그냥 에코, 스포츠, 스노우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마 뭐 노멀 레인지에서 사용하시겠죠. 보시면은 지금 81%인데 332km 갈 수 있다고 뜨고 있죠. 이거는 가운데 내비 화면에서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꺼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당장 요게에서도 지금 보이죠. 81% 남았을 때 332km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계기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볼 필요는 없지 싶기는 해요. 미디어, 뭐 날씨, 나침반, 현재 시간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요. 뭐 현대 내비가 다 그렇듯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시 빠지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비 보면은 여기 홈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뭐 요즘 현대차에 나오는 그거랑 다 비슷해요. EV 모드가 따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EV 코치 같은 거죠. 어디 뭐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고, 공조기를 끄면은 342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고, 공조기를 키면은 332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VTL 설정도 있네요. 배터리 사용 한도 이제 20%까지는 VTL을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거죠. 30%, 40% 뭐 다 정할 수 있고요. 한 30%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급속 완속목 둘 다 100%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충전기에서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EP도 그렇고 일반적인 급속 충전기들도 그렇고 80%가 되면 그때보다 속도를 확 줄여요. 80%까지만 급속 충전하고 그 이후부터는 확 느려집니다. 완속 충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속도로 충전이 돼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잠금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상시 잠금, 충전 중 잠금, 뭐 사용 안 함 있는데, 사용 안 하면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완속 충전하고 있을 때 누가 막 뽑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위험하니까 충전 중 잠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문 열면은 다시 열 수 있게 돼요. 뭐 지도, 경로, 품, 프로젝션, 음성매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 다른 현대차들이랑 다 비슷비슷하죠. 특별한 거는 없고, 이 후속 추측 모드가 뭔가 있는데 그냥 이제 뒤에 그런 거 하는 거더라고요. 뒤쪽 스피커 안 나오게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사실 뭐 캐스퍼 같은 작은 차급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앞좌석 스피커만 해도 이미 뒤까지 다 들고는 남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차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지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어차피 다 똑같은 현대차 내비들이라 뭐 이것도 특별하게 뭐 얘기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기존 캐스퍼랑 약간 다르면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레이아웃 자체는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공조기 뭐 이렇게 온도 조절하고 도 조절하고 드라이버만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거 뭐 다 풍량 조절 오른쪽에 있고 뭐 요런 버튼들 이런 거 다 기존 캐스퍼에서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통풍 시트, 이게 기존 캐스퍼는 운전석만 들어오거든요. 아마 이거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도 운전석만 있을 겁니다. 조수석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가 적용돼 있어요. 일렉트릭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둘 다 운전석,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 이쪽 보면 여기 지금 EPB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EPB인데, 일단 뭐 핸들 열선, 그 ESP, 그리고 이게 EPB 레버인데, 이게 EPB가 들어있다는 건 오토홀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토홀드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라운드 뷰가 되거든요. 누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카메라 눌러가지고 나오는 게 후각만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가 되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화질이 영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좌우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가 화질이 영 그래가지고 엄청 노이즈가 지직하고 끼죠. 그래서 어라운드 뷰는 이게 그렇게까지 쓸만한 게 맞나 싶어요. 어쨌거나 뭐 탑뷰로 양옆에 보인다는 것 자체는 의미를 줄 수 있는데 화질이 영 안 좋아가지고 맹신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이드 미러 거울로 직접 보고 움직이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일단은 들어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은 요 공간 하나 있고, 요 아래쪽에도 하나 더 있고, 저기 아래쪽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V12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도 지금 센터 터널 약간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도 뭐 좀 둬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차가 막 커브길이 심하게 돈다거나 그러면 바로 툭 떨어져가지고 별로 좋진 않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암레스트, 이거 팔걸이 이렇게 있고, 컵홀더가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답니다. 이 차에 있는 컵홀더는 이게 다예요. 앞쪽, 뒤쪽 이렇게 있는데 이게 크기가 조금 달라요. 앞쪽은 이제 편의점에서 벤티 컵 요즘 많이들 팔잖아요. 그 벤티컵까지 소화할 수 있는 크기고, 뒤쪽은 그냥 일반적인 라지 사이즈까지. 이게 제가 항상 산 비거름 컵이거든요. 요게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벤티컵까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일반 컵이랑 좀 큰 컵, 그것까지만 들어가는데 벤티는 여기 안 들어가요. 벤티컵은 여기 좀 낍니다. 떠요. 그리고 컵홀더 자체도 뭐 여기 앞쪽으로 보면 되게 깊게 들어가는데 뒤쪽으로 보면 또 뭐 반밖에 안 들어가고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여기 있는 컵홀더를 쓰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올려야 여기 걸 꺼내고 내리고 해가지고 이거 좀 되게 불편합니다.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조금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일단 센터 콘솔도 없습니다. 여기 뭐 짐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쪽에다가 다 보관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뭐 이런 식에다가 다 보관해야지, 여기는 아예 공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가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되게 모자라요. 여기인데 이것조차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캐스퍼 자체도 그렇지만 일렉트릭도 수납 공간은 되게 모자란 편입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부신 거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릴레이식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따로 켜고 끄고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닫으면 충격으로 닫히는 이런 방식을 좀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낫지 싶어요. 저는 그냥 따로 이제 키고 싶을 때 킬 수 있으니까. 거나 그렇게 돼 있고, 안전벨트 위아래로 좀 앞좌석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앞좌석만 조절 가능하긴 하죠. 앞좌석만 위아래로 좀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별거는 없고요. 다 본 것 같죠, 얼추. 스피커도 뭐 그렇게 뭐 좋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아무래도 지금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시동이 걸려 있어도 소리는 뭐 아무 소리 안 납니다. 진짜 그냥 조용해요. 모터 소리 뭐 거의 안 나죠, 사실. 아유, 이 벌레 진짜. 모터 소리만 전기 공급되는 약간의 고주파음만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기가 바로 옆에 물에 막 논밭에 이래가지고 벌레가 되게 많아요. 여름에는 찍기 좀 힘들긴 합니다. 전면 부분은 그냥 뭐 이게 다고요. 일반 캐스퍼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오토홀드랑 통풍 시트 들어가는 거하고 요 내비게이션 크기, 이게 좀 커졌다는 거. 많이 커졌죠. 기존이 아마 8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12인치인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계기판은 뭐 거기서 거기고요. 뭐 그렇게 뭐 별거 없고 똑같습니다, 거의. 계기판은 이제 충전되는 거, 그런 거 보인다는 것만 좀 다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 차들이 왜 속도계를 왼쪽으로 옮겼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대부분 요즘 뭐 현대기아 차들이 이거를 왼쪽으로 많이 놓고 있더라고요. 적응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에만 있는 충전 미터고요.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거든요. 패들 시프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그 회생제동 레벨을 좀 낮추는 거고, 왼쪽 거를 당기면은 회생제동 레벨이 올라가고, 누르고 있으면 아예 최대치로 제동을 합니다. 이게 계속 하면은 아이 페달이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아이 페달 켜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다시 만지면은 하나, 둘, 셋 꺼지면서 다시. 저는 이제 요 두 번째 칸,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도 바뀌었죠. 원래는 캐스퍼는 여기 이렇게 드르륵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칼럼식으로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요즘 현대차들 버튼 기어 버리고 이제 칼럼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차들이 이게 안전 철학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그렇고 버튼도 그렇고 그 기아차의 다이얼도 그렇고, 이걸 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이게 움직이게 만들어놨나 모르겠어요. 물론 기어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안 밟고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막 브레이크를 밟고 조작하라고 이렇게 뜨는데, 사실 저는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이게 아예 안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얼 레버가 이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돌아는 가는데 기어가 체결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게 다이얼 기어를 제일 처음으로 쓴 게 어쨌거나 제규어 랜드로버잖아요. 랜드로버도 그렇고 지금 다이얼 기어를 쓰고 있는 포드도 그렇고, 걔네들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하면 아예 이게 안 돌아요. 그 잠겨가지고 안 돌아가고 밟아야 풀려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심지어 제네시스도 안 그럽니다. 제네시스도 그냥 돌아가요. 기어만 안 들어가고. 물론 뭐 경고는 해주는데 그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안 잠기는 게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익숙해지면 괜찮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버튼 기어도 그렇고, 익숙해지면 괜찮은 거는 본인 얘기고 뭐 처음 그거를 타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무조건 그런 안전 관련해서는 좀 빡세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제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도 파킹을 좀 이상하게 넣었어요. 위로 한번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툭 쳐야 이게 파킹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몇 번 사고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콜을 아예 시행을 했었는데, 저는 뭐 현대차 지금 버튼 기어나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얘도 아예 안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굳이 저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바뀌진 않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일단 뭐 실내는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ECM 미러 이거 이상한 것도 얘기했고,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주행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속 테스트를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스포츠 모드를 좀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토크 자체가 엄청 세다거나 빠른 차는 확실히 아니기는 한데 체감상으로는 꽤 괜찮은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캐스퍼 터보 있죠, 1.0 터보. 그 차가 아마 제로백이 10초인가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차가 아마 공식적이지는 않지만은 통상적으로 다들 다른 분들이 잰 것도 그렇고 아마 11초 전후로 나올 거예요. 차급이 차급이다 보니까 이 정도 속도에도 체감상 뭔가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실제랑은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차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이게 절대로 답답하거나 그런 거는 없이 오히려 꽤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식턱도 좀 넘어가 볼게요. 확실히 그냥 캐스퍼라든가 모닝이라든가 레이라든가 이런 차들보단 훨씬 낫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캐스퍼 바디로 만든 차라서 뭐 엄청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까지는 아니고요. 비교적 일반적인 그냥 전기 아닌 내연 경차들에 비하면은 좀 더 낫다, 그 정도입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량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내연기관이랑은 좀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게 완전 개인 차량이다 보니 뭐 일반적인 시승하고 있던 제 뭐 카시어링으로 많이 시승을 했었는데, 그런 차들보다는 상태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키로수도 사실 뭐 굉장히 얼마 안 된 차고요. 아까도 재호는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은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크기라든가 그런 거는 캐스퍼랑 비교를 하면서 봤었으니까요. 모터를 좀 보자면 이제 배터리 용량이 49kWh입니다. 50이 조금 안 되게 들어가 있고요. 최대 출력은 114.9마력이고 뭐 솔직히 말하면 115마력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약간 단위적인 말장난이 좀 섞여 있는 건데 그냥 뭐 115마력으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미션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급속 충전 뭐 30분 정도면은 80%까지는 충전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속도가 좀 훅 떨어집니다. 몇 시간, 1시간 정도 아마 더 걸릴 거예요. 80부터 100까지.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용량 자체가 49kWh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급속 충전기들은 보통 50kW급에서 이제 100kW급, 200kW급 그렇게까지 있는데 이 차가 받아먹는 급속 충전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00kW짜리를 꽂아도 최대 67? 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많아봐야 70. 진짜 많이 들어가면은 80까지는 우겨서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80까지도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한 60에서 7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80까지 들어가는 거는 30분 정도면 충분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도 15인치, 17인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지긴 합니다. 공차 중량도 살짝 달라요. 15인치 같은 경우는 1.335톤 1335kg이고 17인치 기준으로는 1355kg, 그러니까 20k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0kg면은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줄 건 아니긴 한데, 어쨌거나 15인치 타이어랑 17인치 타이어랑 조금 다릅니다. 정부 공인으로 따지면은 이제 15인치 기준으로는 도심 연비가 6.2, 고속도로가 4.9에서 복합 5.6 나오고 있고요. 17인치 기준으로는 도심이 5.7, 고속 4.7에서 복합 5.2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거의 강제되기 때문에 보통은 17인치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5인치로 바꿔 끼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복합 대비는 5.2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회 충전으로 이제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기준으로 15인치가 315km, 17인치가 295km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겨울 저온 기준으로 나오는 걸 거예요. 겨울철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겨울철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겨울철 주행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은 저온 주행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처럼 이제 날씨 좋은 때에는 400km 넘게도 나옵니다. 제가 이거 시골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100km 완충을 시키고 좀 갔었는데, 주행 환경이 괜찮은 것도 있지만은 가는 거리가 뭐 430km까지도 뜨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면서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쭉쭉 줄어들어 가지고 아마 410km 그 정도 전후로 나오는 주행거리가 찍혔었는데, 실제로 전비가 8km 정도 찍히거든요. 그러면은 400km 전후로 나오기는 한다는 이야기죠. 배터리 용량이 뭐 49kWh니까 50km로 따지면은 그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뭐 주행 환경이 조금 더 좋아가지고 8km 이상 뭐 8.5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410km가 넘어가는 중주행거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항속주행이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내도로 쪽 주행이 더 유리하죠.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도 약간 좀 잠깐씩 정체가 생긴다거나 이런 환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뭐 이 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른 영상들 같은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승차감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승차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꽤 괜찮아요. 특히나 이게 실질적으로는 소형차이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경차 바디를 연장해서 만든 캐스퍼의 연장선인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캐스퍼에 비하면 승차감은 정말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방지턱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디까지나 경차, 모닝, 레이, 캐스퍼, 내연기관 얘네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이 꽤 괜찮은 거고, 당장 아반떼급까지만 올라가도, 아반떼가 아니라 셀토스까지만 가도 걔네들보다 좋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약간 좀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안정감도 있고 그런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그렇다고 급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어쨌거나 경차 바디예요. 어디까지나 경차급이랑 비교를 해서 좋다는 거고, 그 위쪽 차급이랑은 비교를 하는 것부터가 좀 양심이 없죠.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캐스퍼에 비하면 이거저거 보강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하체를 좀 보면은 휠하우스 쪽 이제 뭐 신슐레이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언더커버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확실하게 진짜 보강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배터리 보호 목적으로도 뭐 되어 있는 게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이 없어서 느껴지는 소음의 정도라는 게 또 다르거든요. 엔진에 묻혀서 안 들리는 소음 같은 게 좀 더 막 와닿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노면 소음 같은 것도 있고 뭐 풍절음 같은 것도 있고, 경차들이 원래는 엔진음이 되게 크다 보니까 뭐 3기통 엔진에다가 안 그래도 뭐 출력도 적어서 많이 밟고 댕겨가지고 RPM을 뭐 많이 가져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묻혔던 소음들이 전기차에서는 엔진음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좀 더 크게 와닿는단 말이죠. 내연기관 캐스퍼나 모닝보다 훨씬 조용한 소음인데, 그게 엔진음이 방해를 안 해버리니까 뭔가 좀 체감적으로 뭔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약간 더 소음적인 면에 있어서 보강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쓰긴 많이 썼어요. 전시대에 있는 전시장 가서 차를 보시면은,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간 깡통차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램프가 안 들어가가지고 뭐 할로겐 램프 들어있고 이런 차들이어가지고 좀 되게 좀 볼품이 없었는데, 스타일 옵션을 굉장히 강제하는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저는 이제 큰 사이즈 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휠은 애지간하면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스타일의 17인치 휠을 좀 강제로 묶어놔가지고
가지고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이 가격 대비 옵션 구성은 꽤 괜찮기는 해요. 휠 같은 게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LED 헤드램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오토하이빔도 있어가지고 오토하이빔을 켜놓고 있는데, 오토하이빔 감도는 괜찮아요. 최근에 몇 대 차를 타보면서 아니 이거 현대차 치고는 뭔가 좀 되게 둔감하다라고 평가한 차가 몇 대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차는 그냥 평균적인 현대차 정도의 감도를 좀 보여줍니다. LED 헤드램프는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고 하고요. 다만 이제 LED 램프니까 기본적으로 색온도가 높아서 그냥 하향등 때는 뭐 괜찮네 싶은데, 상향등으로 올라가면 이거 LED 램프 맞나 싶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상향등이 올라갔다는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막 무슨 뭐 BMW 레이저 라이트 마냥 쫙 밝혀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향등이구나 뭐 이 정도만 느껴지게 정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관련해서도 얘도 고속도로 기반 내비게이션이랑 주행 보조 같이 엮여 있어요. 이제 HDA도 안 들어가는 기존 캐스퍼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뭐 그냥 내비게이션 기반으로만 해가지고 NAV라고 뜨고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HDA라고 뜹니다. 어쨌거나 HDA1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뭔가 좀 차선을 잡고 가는 게 그렇게 막 안심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불안불안해요. 이게 차가 작아가지고 양옆에 차선이 남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허둥대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장에 비슷한 HDA가 들어가 있는 소렌토라든가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차랑 비교하면 뭔가 좀 불안불안해요. 단거리 장거리를 다 다녀보니까 단거리 아니면 이제 중거리까지만 편도로 한 60-70km? 뭐 100km까지? 그 정도만 해도 이 차가 진짜 완전 깡패거든요. 뭐 전기차가 다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진짜 완전 유지비가 됐든 아니면 운전하는 난이도가 됐든 주차하는 거가 됐든 진짜 개깡패인데, 장거리를 다니면은 좀 진짜 피곤합니다. 100km가 넘어가는 갑자기 피로도가 확 급증해요. 이게 전기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캐스퍼라는 차급의 한계 같거든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거는 있기는 한데 얘기를 아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다리 양쪽 공간이 앞좌석은 뒷좌석은 어차피 오픈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운전석이랑 조수석이 이 센터 이거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좁아요. 다리를 벌릴 수가 없어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쩍벌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피곤합니다. 자세가 영 편한 자세가 안 나오고 있는 게 뭐 시트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운전석 칸 좌우가 좁아가지고 되게 불편합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뒷좌석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뒷좌석 자체도 앞뒤로 넓기도 하고 꽤 쾌적하게 갈 수는 있는데, 오히려 운전석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앞뒤로 좁은 게 아니에요. 앞뒤는 상관이 없고 좌우가 확 좁아버리니까 이게 오래 타면은 되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은 장거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EV3 정도만 돼도 훨씬 낫다는 얘기겠죠. 캐스퍼 일렉트릭만의 단점일 것 같습니다. 가속력하고 별개로 중고속 항속 능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캐스퍼 기존 내연기관보다 무게가 좀 더 나가잖아요. 1.3톤이 넘어가니까 한 뭐 200에서 300kg 정도 더 무거운데, 그 배터리가 깔려있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경차들 100km 막 이상으로 달릴 때 막 좀 날아가는 느낌 같은 게 나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긴 해요. 또 그렇다고 또 다른 이 위급 차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또 급은 못 뛰어넘죠. 그래서 차 급을 생각하면은 발군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차급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최소한 뭐 고속도로에서 100, 110 막 이 정도 밟을 때 불안하진 않습니다. 사실 캐스퍼 터보만 돼도 막 가속력에 그렇게 막 엄청 불만이 있을 정도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오르막길 같은 데 갈 때 뭐 자연흡기 1.0 경차들은 막 많이 깝깝하단 말이죠. 네, 터보만 돼도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데, 전기는 뭐 괜찮아요. 언덕길에서 막 모터 토크가 굉장하다 보니까 스펙상 그렇게 엄청 좋은 토크는 아니기는 한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터보라도 이제 최대 토크가 터지는 구간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기 모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최대 토크가 확 터져버리니까 체감상 이제 언덕길 같은 데 올라갈 때 훨씬 쾌적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는 또 있어요. 약 300m 앞 시속 4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이거 코너링 능력도 꽤 발군이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잘 돌아나가요. 아무래도 오히려 일반 캐스퍼보다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완전 짜리몽땅했던 이제 뭐 캐스퍼 대비해서 오히려 더 안정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가격을 좀 보자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세금 혜택만 포함하면은 인스퍼레이션 단일 트림이잖아요. 기본 가격이 대략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다가 옵션으로 이제 뭐 썬루프, 스마트 센스, 컨비니언스, 컴포트, 뭐 익스테리어, 제가 스타일이라고 말한 게 이제 익스테리어 디자인이죠. 거기에 뭐 파킹 어시스트, 하이패스, 뭐 벤 패키지, 이거는 벤 패키지는 좀 그렇고, 실내 컬러 바꾸려면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투톤 루프 이런 옵션들이 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랑 스마트 센스, 이거는 필수입니다. 거의 강제예요. 물론 강제로 하는 건 아니긴 하죠. 니 이거 안 집어넣으면 차 안 줄 거야 이러는 거는 아니니까 강제는 아니긴 한데, 옵션 내용을 보면 거의 반강제나 다름이 없어요. 일단은 스마트 센스, 요즘 차에는 이게 필수잖아요.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BSM이라고 그러죠.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지금 다 스마트 센서에 들어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그러니까 HDA1 이것도 여기 들어있고, 라디에이터 그랩 유광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거의 필수라고 할 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있는 게 이 스마트 센스잖아요. 스마트 센스 옵션이 100만 원일 거예요. 그거랑 이제 익스테리어 디자인, 풀 LED 헤드램프, 리어 콤비 램프, 루프렉, LED 제동등, LED 플레이트, 거기다가 이제 17인치 휠까지 들어가 있는 이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120만 원인가 합니다. 사실상 이거 안 집어넣으면 할로겐 램프에 되게 볼품없이 나오는 거 생각해보면은 가격값은 해요. 가격값은 하고 있고, 그리고 컨비니언스, 무선 충전이랑 디지털 키, 실외 V2L, 그리고 LED 실내등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핸들에 들어오는 픽셀 라이트, 이런 거 들어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게 스마트 센스랑 컴포트, 파킹 어시스트, 하이패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외장 디자인 같은 거, 투톤 루프랑 썬루프랑 실내 색깔 이런 거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컨비니언스는 제가 보기엔 사실상 이게 컨비니언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외 V2L인데, 49kW짜리로 외부 V2L을 써봤자 얼마나 쓰겠냐 싶어가지고 안 집어넣거든요. 지금도 후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 핸들에 불빛 들어오는 거 이쁜데 그거 없다가 조금 아쉬워하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제일 아쉬웠던 게 디지털 키 그거 하나만 좀 아쉬웠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닥 쓸데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후회가 되지는 않고요. 썬루프 같은 거는 사실 호불호 옵션인데, 썬루프는 저희 집사람이 별로 넣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안 집어넣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와서는 아예 넣을 걸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900만 원, 거의 3,000만 원에다가 스마트 센스 100만 원, 그리고 컴포트 60만 원, 파킹 어시스트 70만 원, 하이패스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차값만 3,400,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756만 원이 나왔어요. 좀 짜죠. 서울도 700만 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동네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남양주 기준 보조금이 756만 원인가가 나와서 차값이 2,600만 원이 나왔어요. 거의 정확하게 2,600만 원 나왔는데, 가격이 이게 비싸다면은 비싸고, 또 전기차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전기차라는 건 결국엔 이제 보조금을 놓고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끼고 2,600만 원이면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캐스퍼 조금 있으면은 페이스리프트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오토홀드 들어가고 뭐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레이나 캐스퍼 풀업 때리면은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페이스리프트 하고 풀옵션을 넣으면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2,200에서 많게는 2,400까지 나올 것 같은데, 200만 원, 400만 원 차이면은 그냥 전기가 낫지 싶어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좀 불안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전기차여서 오는 이득도 확실히 있거든요. 이거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거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차라리 전기차를 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물론 그냥 싸게만 사야 된다 그러면은 내연기관 가는 게 맞죠. 경차 주제에 나름 어라운드 뷰도 들어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진짜 애지간한 중형차에 들어있을 만한 옵션이 다 들어있네요. 이렇게 캐스퍼 일렉트릭 촬영을 하면서 타봤고요. 여러모로 확실히 진짜
작정하고 만든 보급형 전기차인 것 같아요. 보급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입문형, 어쨌거나 제대로 된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잖아요. 2,600만 원이면 뭐 사실 싸죠. 운전석 좀 좌우로 좀 많이 좁은 거 제외하면은 앞뒤 공간도 괜찮고, 특히나 2열 앞뒤 공간, 뭐 무릎 공간, 레그룸 같은 거 상당히 넉넉하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2, 3인 가족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꽤 괜찮게 뽑혔어요. 더군다나 주행거리도 사실 좀 겨울철엔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뭐 300km 전후로 가니까 겨울철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겨울철이 아닌 일반적인 날씨 좋은 때, 낮 기온 막 20도 전후로 나오는 이런 때에는 진짜 뭐 400km 넘게도 가니까 이만한 가성비가 없다 싶어요. 캐스퍼 바디이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도 한계치가 명확하기는 한데, 어쨌든 입문형으로 이 가격에 얻을 수 있는 전기차 치고는 정말 뭐 완성도도 괜찮고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제가 사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진짜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암만 얘기를 해봐도 인정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타봐야 됩니다. 제 애지간하면은 제가 얘기할 때도 뭐 타보기 전이랑 타본 후랑, 저도 뭐 처음에 선입견 갖고 탔다가 뭐 나중에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차가 없지는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좀 커요. 저도 사실 이거 제가 사기는 했지만은, 저도 사기 전까지는 좀 의심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이 뭐 전기차가 아무리 좋아져 봤자 캐스퍼지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진짜 캐스퍼랑은 좀 느낌이 진짜 많이 다릅니다. 그냥 차 자체의 밸런스도 달라졌고, 휠베이스가 늘어나고 뭐 무게가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도 달라지고 주행 감각도 정말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좀 타봐야 이래서 이런 소리를 했구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진짜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살면서 첫 전기차를 산 게 이게 돼버려가지고 약간 좀 느낌이 좀 묘하기는 한데, 모닝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점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3기통 엔진 자체의 그 떨림도 아예 없고 소음도 아예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진짜 쾌적감 차이가 정말 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차에 들어가는 4단 미션 있잖아요. 지금도 들어가잖아요. 모닝, 레이, 캐스퍼, 그리고 캐스퍼 터보까지도 지금도 그 4단 미션에 들어가는데, 그 미션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미션이 없는 것도 진짜 쾌적감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차이면은 사실 그냥 얘를 사는 게 훨씬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집밥,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단독주택에 살아가지고 집밥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집밥으로 쓸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 아니면 최소한 출근해서 출근지 회사에 충전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기준으로 얘기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거를 가끔씩 충전하러 밖에 나가줘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절대 비춥니다. 전기차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탈만한 차는 아니에요. 물론 어디 가도 요즘은 충전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충전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집에서 그냥 꽂아놓고 몇 시간 동안 충전하게 냅두고 올라가서 쉬는 거랑, 그게 내가 충전을 하러 나가가지고 어디 뭐 급속 꽂아놓고 한 30-40분 차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오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어쨌건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집밥이 있는 데에서 하셔야 돼요. 요즘 뭐 아파트들 애지가는 데는 다 있잖아요. 사실 어지간한 구축 아파트들도 벽에다 달아두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거든요. 내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지금 10년 된 아파트인데 전기차 충전 자리가 군데군데 그래도 꽤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다 싶어요. 저도 한 진짜 뭐 2-3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말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사서 직접 운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전기차 많이 탈만할 때까지 왔다,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거 이제 뭐 전기차 자체가 뭐 끌기 편해졌다는 거를 떠나서도 캐스퍼 일렉트릭 자체도 여러모로 많이 신경 써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빌려 타는 게 아니라 아예 오너가 된 입장에서, 실제로는 저희 집사람 차지만은 어쨌거나 제가 직접 구매해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충분히 그 이상의 값어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캐스퍼 일렉트릭 상당히 좀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절대 이 하이패스 옵션에 넣지 마십시오. 20만 원의 값어치를 절대 못합니다. 이거 세상에, 요즘 세상에 무슨 ECM도 아니고 이거를 수동으로 하는 이런 걸 하이패스를 달아줘. 이건 진짜 너무 오바죠. 이것만큼은 진짜 나중에 그냥 싸제로 하시고요. 하이패스 룸미러는 진짜 달지 마시고, 제일 후회하는 옵션입니다. 이거 하이패스 20만원짜리 이거. 이거는 진짜 달지 마시고요. 이거만 제외하면은 다른 거는 다 추천할 만합니다. 컨비니언스도 제가 그냥 이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해가지고 안 집어넣었지, 있으면은 분명히 괜찮은 기능이기는 해요. 특히나 디지털 키, 제가 마지막까지 아쉬워했던 디지털 키도 그렇고, 썬루프도 가끔 있으면은 좀 아쉽게 나거든요. 이게 썬루프가 사실 막 수동으로 열고 닫고 그러는 거라 가지고 볼품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나고, 나중에 중고로 뭐 판매하고 그럴 때에도 썬루프 유무가 은근히 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썬루프랑 컨비니언스까지는 괜찮은데, 이 하이패스는 진짜 절대 안 됩니다. 따로 다세요. 그냥 하이패스만 넣지 마시고 다른 거는 괜찮고요. 지금 연비에 보면은 현재 주행 정보로 제가 지금 82km 달리고 7.2가 찍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충전 후 제가 300km를 달렸을 때 8.2가 찍혀 있어요. 이거 공인 연비 5점 몇 아니었던가요?
복합 5.6, 5.2 이랬는데 뭐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오잖아요. 실현비가 공인연비보다 2kg가 더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 출퇴근만 하는 거 보면은 막 8.5 찍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비도 진짜 잘 나오거든요. 차가 가벼워서 그렇지 싶은데 연비도 진짜 잘 나오고 차 진짜 괜찮습니다. 뭐 EV3도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EV3도 사시는 분들 많고 뭐 실제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매하고 그러셨던데 EV3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 3천만 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3천만 원이 뭐야 거의 4천만 원 바라보던데 옵션 좀 넣으면은 그 가격을 내고 하기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전 캐스퍼 일렉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캐스퍼 일렉의 제일 약점은 4인승인 거. 이게 5인승이랑 4인승이랑 진짜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캐스퍼 일렉의 가장 단점은 4인승인 거. 그거랑 이 운전석 좁은 거. 이 두 개가 진짜 제일 큰 단점이고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워요. 연비도 잘 나오고 주행거리도 뭐 400km 정도면은 뭐 서울 부산 한번 가잖아요.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치고 괜찮다고 보고 다만 2열 수납 공간이 좀 너무 없습니다. 2열 수납 공간이 진짜 너무 없어서 그거 조금 문제고 어떤 뭐 이런저런 거 서사한 거 제외하면은 차 자체는 운영하고 다니기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는 적극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안 샀어도 추천은 했을 것 같아요. 잠깐 타봤어도 야 이거 괜찮은데 라는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경차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인 엔진이랑 미션이 아예 날아가 버린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득이 굉장히 커서 저는 진짜 적극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만족도가 좀 많이 높아요. 이건 진짜 제가 제 돈 내고 산 완전 내 돈 내산이잖아요. 물론 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 거의 대부분이 카시어링이라 그 다 제 돈 내고 탄 차들이긴 하지만은 이건 아예 구매까지 진행한 차다 보니까 완전 내 돈 내산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값해요. 돈값하고 별로 돈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내연기관 캐스퍼 터보랑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구동실을 갈길 수가 없습니다. 가성비 굉장히 괜찮은 차예요. 네, 오늘 타본 캐스퍼 일렉트릭 뭔가 좀 제 차라고 자랑을 좀 늘어놓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진짜 제 돈 내고 산 거 치고도 만족도가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거리 다니실 것만 아니면은 진짜 괜찮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끝맺으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또 카시어링에 이런저런 차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출시된 차도 뭐 그랑콜레오스도 있고 액티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타보면서 영상 촬영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